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뒤에 30년 뒤에 누가 더 부자가 돼 있을 거냐라는 걸 보면 미래에셋증권 OCIO 운용팀에 계시는 구혜영 선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증권사가 되게 여러 가지 팀이 있고 네. 좀 복잡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OCIO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네.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뭐 크게는 고객 여러분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부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운용하는 자금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점에서 가입하는 레외 형태랑은 조금 다르게 큰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어떤 그 자금의 목적과 성향에 맞게 맞추어서 운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내에는 아무래도 기업의 자금이나 대규모 큰 자산들을 운용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채권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알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에 대한 비중들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금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이나 또는 해외 채권의 ETF를 활용한 전략들도 같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채권 관련된 ETF 운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외 채권 이쪽이 사실 시장이 네. 엄청 크죠? 사실 주식이랑 비교가 안 되죠. 시장 규모로만 보면요. 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대략 한 50%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 사실은 부채를 발행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은행에 내가 대출 얼마 받을 수 있지? 라는 걸 확인해 보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가장 전통적인 방식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채권 시장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식 시장이 있죠. 그렇게 큰 자금을 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포트폴리오 네. 배분 관점에서 많이 네.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은 그냥 몰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용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는 물론 잘 버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이제 대다수의 그런 분들이 또 최근에 시장이 좀 애매하긴 해서 많은 또 손실을 보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사람은 꼭 ETF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네.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약간 분류? 어떤 네. 특징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유례 없는 시장의 유동성과 유례 없는 변동성을 겪으면서 주변에서 소위 대박 났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심지어 제 주변에도 얘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대. 그래서 퇴사한대. 이런 친구들도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나도 주식 종목 하나 잘 고르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나도 은퇴를 조금 땡길 수 있나? 이런 욕심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런 욕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현재 이게 내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꿈꾸는 것인지 아니면 욕심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1년 동안의 시장 흐름을 또는 투자자들의 어떤 패턴들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이것은 약간 광기에 가깝다, 투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들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스스로도 인지를 하실 겁니다. 지금 나 테슬라 사고 싶은데 테슬라 주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 나 아마존 주식 사고 싶은데 아마존 너무 올랐는데 카카오 내가 놓쳤지, 카카오 근데 벌써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살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지금 들어가면 한 10% 더 먹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10%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잊고 계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고요. 주변에서 주식으로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건 정말 위험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위험을 이만큼 과대평가하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이익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소평가합니다. 근데 이럴 때가 사실은 바닥이고요. 지금처럼 기대 수익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상황. 이럴 때는 제가 지난 한 15년 정도 금융시장에서 겪었던 사이클로 보면 약간 좀 광기에 가깝다, 고점에 가깝다. 물론 지금보다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겠지만 아마도 그것을 제가 많이 모르는 것이겠지만 평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그리고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욕심을 부리기에는 조심스러운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내가 지금 약간 주변의 얘기를 듣고 욕심이 나서 지금이라도 당장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내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뭔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든다라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개별 종목 단위로 들어가서 어떤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큰 ETF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시장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서의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사이클이나 에너지에 대한 이해는 하루아침에 뉴스 몇 개 봤다고 아니면 전문가들 몇 명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깨우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지금 금융회사에서 15년간 세일즈 업무도 해보고요. 애널리스트로서도 활동을 하고 이제 운용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시장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발언이시네요.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다음 주 일주일에 대해서 전망을 해봐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장 최근에 얻었던 데이터들을 가장 긴 시계열 동안 어떤 비슷한 추세에 있었던 시기를 가지고 와서 그때와 지금이 비슷하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는 확률적인 판단인 것이지 그것을 제가 단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저는 단언을 못 하겠어요. 하물며 앞으로의 6개월, 앞으로의 1년 언제가 경기의 고점일까요? 언제가 주식의 고점일까요? 만약에 다시 한번 경기에 어떤 침체가 온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제가 받게 됐을 때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다만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이랬던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정도가 사실은 금융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중에서도 최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학습들이 충분히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만약에 욕심으로 인해서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많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투자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좀 길게 설계를 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시고 이것을 단 하루라도 저는 빨리 시작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다만 큰 시장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S&P 500 ETF를 들어가시든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ETF를 들어가시든 큰 시장을 흐르는 상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점점 학습을 하시고 경험치를 쌓으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생깁니다. 아마 한 투자를 한 2, 3년 정도 해보시다 보면 내가 이럴 때는 좀 요런 마음이 들더라. 근데 이럴 때는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 실패할 확률이 높더라.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내가 거의 필패하더라. 그런 사이클들을 한 2, 3년 정도 겪으시고 나면 그 다음 사이클을 보셨을 때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시장도 많이 변해 있을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은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2, 3년 뒤에서는 꼬꾸라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자기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좁혀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사실 하나의 시장만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최대한 위험은 쪼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자격증 시험이다. 근데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겠다. 근데 그것을 실패했을 때는 위험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할 때도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S&P 500 ETF나 코스피 200 지수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만 투자하시기보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시장이 가지는 위험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금융 용어로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채권형 ETF를 같이 포함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주식이 그래도 나는 좋다라고 하시면 성장주 중심이라고 하면 뭐 배당주를 조금 섞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이 변하더라도 그 손실의 위험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조합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ETF가 정말 딱입니다. 아주 소액을 가지고도 아주 넓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ETF로 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막 주변에 나 네. 얼마 벌었다 이런 네. 말만 듣고 아 나도 정말 그만큼 벌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네. 이 사실상 뭐 이건 뭐 정답은 없지만 네. 이 현재 이 주가 수준이 많이 올랐는지 리스크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측정이 안 되는 분들 네. 근데 돈 막 많이 벌고 싶은 네.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네. 안전하게 네. ETF로 시작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2, 3년 정도 되면은 약간 그런 사이클? 네. 뭔가 자기가 이제 그 내재야 된 그런 데이터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그러면은 좀 뭐 종목이라든지 그런 데 투자해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ETF로 꼭 투자하셔야 되는 분. 저는 이런 분들 꼭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해서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전 이런 분들 ETF로 꼭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무기가 되는 그런 정말 거죠. 시간이 너무너무 무서운 게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한 20년 정도 동안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7에서 8% 정도 되더라고요. 뭐 어떤 해에는 10% 이상 오르고 20% 이상 오르고 어떤 해에는 떨어지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평균적인 수준이 대략 한 7에서 8% 정도 수준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익률을 가지고 만약에 1년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107만 원 돼 있겠죠. 애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딱 10년만 지나면 2배가 돼요. 10년마다 이에 승수배로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복리 효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10년에 2배니까요. 네. 20년이면 2에 제곱해서 4배입니다. 아, 네. 그러면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제곱을 하면 되겠죠? 네, 2에 4승이 됩니다. 그래서 16배가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설령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수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길게 깔고 안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내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필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장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는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분산해서 아주 작은 자금들로 쪼개서 안정적으로 긴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시장을 아주 잘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뒤에 30년 뒤에 누가 더 부자가 돼 있을 거냐라는 걸 보면 지금 당장 종목 몇 개 잘 찍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저는 부자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ETF예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적립을 해서 나는 시간의 함수에 베팅을 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는 기다리고 인내해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라는 분들이라면 저는 꼭 ETF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리스크를 잘게 쪼갠다. 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다양한 그런 자산, 뭐 채권이면 채권, 네. 또 그다음에 뭐 미국 지수면 미국 지수, 뭐 이머징 지수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ETF를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서 장기간 시간이 벌어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 있어서 그 꼭 알아야 되는 네. ETF 유형 네. 이런 것들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뭔가 여러 개를 섞어 놓으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아마.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것만 네. 딱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달걀을 한 바구니 안에 여러 개를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달걀의 종류가요. 만약에 비슷한 애들을 여러 개 묶어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다 깨지겠죠. 이게 한 번에 대박 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쪽박 날 수도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하느냐가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의 본질이라고 하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 또는 그 지수의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떨어질 수 있는 사이클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익 추정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사이클인가. 근데 이 변동성이 점점점 커지는 구간인가, 아니면 변동성은 좁은데 방향성이 확실한 장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결국은 위험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구니에 하나의 달걀을 넣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주식은 이런 이익 추정치에 대한 변동치가 높은 회사예요. 그리고 B라는 계란을 하나 더 넣습니다. 두 개를 넣었으니까 이제 분산 투자가 됐죠. 근데 이 B라는 주식도 역시 주가에 대한 변동치가, 예상치가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란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달걀은 똑같은 주식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 추정에 대한 변동치가 상당히 적어서 정말 안정적인 기업이어서 얘는 올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을 작년 대비해서 5%를 벌었다라면 내년에도 5%, 영업이익률이 매년 5%로 꾸준한 회사,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경기 사이클에서의 흐름을 타게 되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안전한 기업들도, 안정적인 기업들도 조금씩 더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것이고, 경기가 망가지게 되면 아무리 안정적인 기업들도 이 이익 추정치에 대한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나머지는 이 이익 추정치하고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는, 또는 이 이익 추정치가 낮아질 수 있는 경기 불황기에 좋은 자산, 채권,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것은, 구성한다는 것은 일단 개별 자산이 가진 어떤 위험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위험을 쪼개는 거구나. 그러면 위험을 쪼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하지? 만약에 ETF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크게 카테고리 하나를 나누어 본다라고 하면 주식형, 채권형,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주식형 내에서도 조금 더 쪼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장에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받는 성장 쪽 계열, 그리고 성장보다는 배당이나 이런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형. 그래서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성장형 그리고 배당형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애가 주식의 형태이긴 하지만 뭔가 고정적인 수익을 주는 애들. 바로 리츠. 그래서 리츠도 ETF로 여러분들 구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는 부동산의 기초자산으로 해서 매 월간 또는 매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ETF들도 많아요. 그래서 리츠형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경기에 큰 사이클이 왔을 때 한 번씩 달러에 베팅한다던가 또는 원자재에 베팅하고 싶을 때 이런 군들은 사실 자산의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기초자산 자체가 캐시플로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투기형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기형 유형의 자산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주식형, 채권형, 그리고 주식 안에서는 어떤 성장형 그리고 배당형, 그리고 요 사이에서의 리츠형. 이건 사실상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자재형.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뭔가 나는 확신이 있다. 뭐 배팅을 하고 싶다. 배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레버리지나 또는 인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것도 역시 투기형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런 투기형. 그래서 요런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